뇌를 파괴하는 살인, 모몸.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아니 뭐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네? 뇌 속에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걸리면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 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 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마개. 기왕이면 코도 막으시고요.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덮친 개미와의 전쟁. 지난 2017년 9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한반도 생물 안보 위협. 한반도를 덮친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붉은 불개미였습니다. 어찌나 피해가 극심했는지 살인개미로까지 불렸던 녀석입니다. 붉은 불개미, 크기는 약 2.5에서 6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인 솔레놉신이 포함된 날카로운 침이 있는데요. 이 침에 쏘이면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 장애 등의 쇼크 증상을 유발,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요, 현재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외래 침입종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인 게 이 붉은 불개미가요, 식물의 씨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새 둥지를 공격해서 어린 새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이 식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새를 어떻게 먹어?
자, 또 붉은 불개미가 집을 지은 농경지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2017년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 불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됐을 때 핵폭탄이 핵폭탄. 검역 당국은 즉각 소독 조치를 실시, 개미 유인용 트랩 160여 개를 설치하고요. 대대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5월 또다시 부산항에서 발견됐고요. 그 뒤에 인천항, 평택항 등에도 등장. 그리고 심지어는 항구를 넘어 내륙까지 침범했는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것 중에는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도 있었다고. 아, 그놈이 문제네. 엄마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붉은 불개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죽음을 부르는 살인 모모. 2018년 4월 20일 남을 채취하던 60대 여성 사망. 2019년 8월 26일 산에서 풀을 벤 후 고열에 시달리던 80대 남성 사망. 왜 그러죠? 자, 이들이 사망을 한 이유 바로 공포의 살인 진드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어마무시한 이 녀석의 이름은 참진드기인데요. 참진드기 중에서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감염되면요. 6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 이후 고열, 구토, 설사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콩팥 등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잃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놈이네. SFTS 바이러스 감염자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고요. 이 살인 진드기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발견. 이 살인 진드기가 있는 곳은 주로 산의 풀숲이나 잔디밭에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게부터 감염을 시키는데요. 아, 이 풀숲이나 잔디밭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봄에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요. 단순히 숲이나 잔디밭을 피한다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타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액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에서는 참진드기에 물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려견의 타액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SFTS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자만 866명, 그중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사망률이 되게 높네요. 치사율 높네요. 네,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진드기 앞에 살인자가 붙을 때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들려온 희소식, 바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살인 진드기. 올해부터는 살인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모모모의 습격.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거야? 이게 저게 다 진짜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지하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어떻게 정도 헬기를 뿌리면 안 돼요? 개체수면은 그냥 그 해 농작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모르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문제는 충격적이다.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다 쌀, 보리,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5,000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 건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떼를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살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모범. 인류를 구하러 온 히어로에서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된 한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박쥐가 뭐 그 정도라면 유력한 어떤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데요. 뭐 다양한 썰들이 있죠. 네. 천상갑이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774명의 사상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기원이 바로 박쥐.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밖에도 에볼라, 니파 등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수지로까지 불리는 박쥐. 박쥐, 대체 넌 누구냐?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박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무려 137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 공통 감염병,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박쥐가 음습한 동굴에 살아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 바이러스 택배 배달부 같은 존재였네요. 거의 드론처럼 나르고 있는 거죠. 와, 날지나 못하면.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 덩어리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박쥐. 과연 코로나19의 주범도 박쥐일까요?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부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휩쓴 죽음의 전령사.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아,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 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아휴.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90%면 정말 거의 단 거네. 거의 다 걸리면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히.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당신을 노리는 이것.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대기업에서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뭐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뭐 모기 기피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무섭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